오너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삼성전자가 하반기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이은 적자로 우려를 사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2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22조 7,647억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고 오늘 개장 직전 공시했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매출의 7.6%에 달하는 대형 계약으로 공개된 파운드리 단일 계약 중엔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글로벌 빅테크사와 2033년 말까지 8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나 주요 조건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비공개됐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엔 비밀 보호 요건이 절대적인 요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약사의 강력한 비밀 보호 요청으로 현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건 계약 사실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하반기 반등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수율 문제가 지적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나온 대규모 계약이라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파운드리 사업부는 올해 2분기에만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삼성전자 위기설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초대형 고객사 유치로 파운드리 실적 개선과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기술력과 양산성까지 확인받으면서 다른 고객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장기 계약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상호관세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대신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과 투자가 무역 협상의 관건이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직접 만난 뒤 EU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통보받은 30%의 절반이고 일본과 같은 수준입니다.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 역시 15%가 적용됩니다. 또 항공기와 반도체 등 일부 전략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EU는 대신 미국에 막대한 투자 보따리를 건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연간 2,500억 달러씩 향후 3년간 모두 7,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더 사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총 6천억 달러, 약 83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관세 발표도 예고했죠. 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철강 관세 등에도 이 조항이 활용됐습니다. 현재 미 상무부는 관세 부과를 위해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는 물론이고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까지 포괄적으로 조사 중인데요. 조사 대상 전체가 관세 대상이 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도 관세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처럼 일본과 EU 등 주요국들이 속속 무역협정을 타결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재무수장이 관세 협상을 갖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결국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죠.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현지 시간 31일 1대1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5% 상호관세 부과를 불과 하루 남기고 최종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스가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는데요. 이 밖에 쌀과 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을 고려해 투자 계획을 1,000억 달러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상협의가 빈손으로 끝나고 상호 관세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경제가 큰 악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0.3에서 0.4% 줄고 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분석에는 일본의 관세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유사한 수출품 구성을 가진 우리 제조업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 원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먼저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4억 57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보다 1.28% 오른 겁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평균 13억 원을 돌파했는데 3개월 만에 1억 원 더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11개 자치구의 평균 매매 가격은 17억 6천만 원 선으로 집계돼 서울 평균보다 3억 원 더 높았습니다. 강북권은 10억 300만 원 선으로 2년 8개월 만에 다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차이는 12배에 달해 집값 양극화 정도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 대출 규제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의 월세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 지수는 103.2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건 월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대출 규제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이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새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이달 들어 고가 월세 계약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40만 원, 7일에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54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월세를 높게 받는 겁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귀찮아서 쓰지 않고 그냥 보관했던 신용카드 한두 장쯤 있으시죠? 그런데 계속 방치하면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지하려면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번거로웠는데 다음 달부턴 은행 앱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클릭 몇 번에 해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원래도 휴면카드 조회가 한눈에 가능하긴 했죠. 그렇습니다. 어카운트 인포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내려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부터는 주로 쓰는 은행과 증권사 앱의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화면에 접속하면 휴면카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카드 중 다시 사용을 원하는 카드는 이용 처리를 은행 앱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안 쓸 카드라면 해지 신청도 은행 앱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카드란 최종 이용일 이후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보니 분실이나 도난이 생겨도 카드 주인이 인지하기 어려워서 부정사용이나 복제 등 금융범죄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왜 빠졌나요? 카드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해지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카드 앱에서 신한카드사의 휴면카드를 조회는 해도 별도의 처리는 할 수 없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은행 앱에서 휴면카드까지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나 이용 처리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사마다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은행과 증권사 앱에 순차 도입될 예정인데요.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전 금융권 공동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금융사는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 등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해외 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도난이나 분실, 복제 등 부정 사용이 늘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비해 미리 신청해야 할 서비스와 대처 방법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카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부정 사용된 카드 규모는 31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 2022년 15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부터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형별로 보면 도난이나 분실이 27억 9천만 원, 카드 위변조가 3억 6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카드 부정 사용 신고가 발생하면 국내에 비해 대처가 어려워 건당 부정 사용액이 크고 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먼저 출국 전에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돼 추가 수수료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쓸 나라와 1회 사용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 서비스들은 카드사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 전 미리 앱을 다운로드 받고 카드 분실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추후 사고가 발생할 시 빠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카드사에 즉시 사용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 연락하면 일괄 분실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다른 결제 수단이 필요한 경우 체류 국가의 비자 등 일부 카드사 서비스 센터에서 긴급 대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물론 은행에서 민생 쿠폰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대상인데 모든 은행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우선 이번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9개 카드사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31일까지 1차로 지급된 민생 쿠폰을 다 쓰면 최대 5만 원의 민생 쿠폰을 더 주는 이벤트입니다. 1만 명에게는 5만 원, 10만 명에게는 1만 원, 20만 명에게는 5천 원 등 총 31만 명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쿠폰이 지급되는데요. 쿠폰을 전액 소진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니까 번거롭게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쿠폰을 소진한 인원을 각 카드사별로 추리고 그 비율대로 각 쿠폰가액 인원을 각 카드사에 할당해 카드사가 추첨하게 됩니다. 소진 인원이 많은 곳에 추첨 인원도 더 많이 할당돼 형평성을 챙겼다는 게 여신금융협회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은행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또 모든 은행이 이벤트를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마련한 카드사는 물론이고 카드사의 업무 대행을 맡긴 은행들도 이번 이벤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은행이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인터넷 은행 중에서도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이벤트에 참여했지만 토스뱅크는 이번 이벤트에 불참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각사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각 자체 이벤트 등 다른 방안이 낫다고 판단해 이번 이벤트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인 약 3,967만 명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7조 1,200억 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 신청이 해제되면서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금융권을 긴급 소집해서 부동산 쏠림을 막고 자금을 첨단 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경고 이후 나온 첫 대응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100조 원 규모의 민간펀드 조성이 핵심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나요? 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현재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 방향으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과 지방, 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업권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공급을 바꾸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는 현행보다 올리고 기업대출 위험 가중치는 낮추는 제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수익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금융권도 이 같은 변화에 공감을 표했다고요? 네, 우선 금융권은 향후 조성될 첨단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등 금융애로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과 투자로의 전환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강도 627 부동산 규제 이후 우회 수단을 통한 부동산 자금 쏠림이 우려됨에 따라 은행업계의 자율관리도 더 강화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여신금융업계가 중고차 대출 시 시세 확인과 대출 심사와 같은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세가 시장의 평균 시세보다 30% 이상 뻥튀기 돼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여신금융업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추진하는 건가요? 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22일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고차 시세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금융사에 대출 한도 산정을 요청할 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중고차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가 일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상 평균 가격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시세를 조정하도록 했고요. 이때 대출 한도는 중고차 가격과 각 여전사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 시세 데이터 중 작은 금액 기준에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중고차 시세 데이터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도록 해 여신업계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시세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자체도 강화한다고요? 네, 대출 신청 금액이 국산차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일 때 외제차는 2,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강화된 대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 밖에 차량 검사 유효 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났거나 소유자 변경 횟수가 많은 차량이면 심사가 강화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여전사들이 차량 실물을 확인해야 하고요. 어렵다면 차량 실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연이은 공장 사고가 발생했던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 공장을 방문한 뒤 나온 조치인데요.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SPC가 야근 시간을 제한한다고요? 네, SPC그룹은 어제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진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고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SPC그룹 측은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줄이고 안전설비 확충 등에 62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인력 확충,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에 나온 조치죠?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야간 근로와 노동 강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PC그룹은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로 홍역을 빚었는데요.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SPC 삼립 시어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2022년 10월 SPL 평택 제pak 공장에서 2023년 8월 샤니 성남 공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그야말로 펄펄 끓는 수준의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은 더위 속에 모기들마저도 맥을 못 추고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폭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여름하면 모기인데 모기 세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서울시 모기예보에 따르면 어제 모기 발생 단계는 서울시 평균 2단계 관심 수준입니다. 최근 약 일주일간 2단계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물가나 공원을 빼고 주거지만 보면 1단계 수준입니다. 5월 중순부터 더위가 시작된 뒤 여름철 주거지에서 모기 발생 1단계가 일주일이나 지속된 건 관련 세부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1단계면 사실상 모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2단계면 밤에 운동한 뒤 10분 정도 서 있으면 한두 마리 물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모기 발생 단계는 모기 개체수와 온습도 등을 감안한 모기 활동 지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이 지수는 주거지 기준으로 이달 들어 3번이나 0까지 떨어졌습니다. 모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온이 25도에서 30도 사이다 보니 최근 폭염에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모기가 뒤늦게 기승을 부릴 것 같긴 한데 이 더위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내일 37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 같은 날보다 4.5도 높은 수준인데요. 이달 말까지는 낮 최고 36도, 그리고 다음 달 초부터 일주일간 최고 31에서 35도 수준으로 예보돼 조금씩 최고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정점은 지나더라도 8월 하순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